억만금을 써서라도 당장 잡아서 끌고 오라이. 북한 최고사령관 김정은의 분노에 찬 이 한마디가 국경 일대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김정은을 이토록 격분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배경에는 한핵 개발자 가족의 기상천외한 탈출 작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수면제로 경비병을 제압하고 압록강을 건넌 이들의 이야기. 과연 어떤 절박한 상황이 이런 극한의 선택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북한 핵심 인물이 목숨을 걸고 증언하는 충격적인 진실이 지금 시작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감동열차TV의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저의 원동력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영우입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살고 있지만 과거 북한에서는 김책공업종합대학 핵물리학과 교수이자 무수단 미사일 탄두 설계자였습니다. 38살의 나이에 북한 최고의 미사일 탄두 설계 전문가로 인정받으며 평양에서 특권층의 삶을 누려왔죠. 2021년 여름까지만 해도 저는 그 체제 안에서 최고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검은 정장을 입고 연구소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당당했어요. 전용 승용차와 운전기사가 배정되어 있었고 가족들은 평양에서도 최고급 상점과 병원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 미경이는 의사였고 12살 아들 태연이와 8살 딸 소영이는 평양의 엘리트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2021년 여름부터 상황이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이 더 강력한 핵탄두 개발을 독촉하면서 불가능한 일정을 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매주 열리는 연구 진도 회의에서는 비현실적인 목표치가 제시되었습니다. 저는 과학자로서 양심에 따라 과학적 한계를 설명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상부에서는 제 설명을 혁명적 열의 부족이라며 질책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어요. 다른 연구원들도 눈치를 보며 말을 아꼈습니다. 과학적 사실보다는 정치적 올바름이 우선시되는 상황이었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서 연구소 내부 분위기는 더욱 삭막해졌습니다. 동료 연구자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는 서방 기술 자료를 참고했다는 이유로, 또 다른 이는 시험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특히 제 바로 옆 연구실에서 일하던 박 박사의 실종이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저와 함께 15년간 핵 연구에 매진해온 동료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출근하지 않더니 며칠 후 연구소에서는 그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조차 금기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소문으로 들었지만 기술 발전 속도 지연 책임을 물어 가족과 함께 평양에서 추방되었다고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도 경고가 날아왔습니다. 9월 말 연구소 당비서가 저를 별도로 불러 마지막 경고를 전했어요. 다음 실험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 반당적 과학자로 분류될 것이라는 통보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20년간 조국을 위해 헌신해온 제가 하루아침에 반역자가 될 수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북한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한번 의심받으면 변명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그날 밤 아내에게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미경이는 처음에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병원에서도 비슷한 분위기라고 했어요. 의료진들 사이에서도 서로를 의심하는 시선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였죠. 우리 부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가족은 과연 안전할 수 있을지 걱정이 끝이 없었어요.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저희를 짓눌렀습니다. 10월 5일, 제가 그토록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예정된 핵실험이 기술적 문제로 실패한 거예요. 실험 당일 아침부터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실험장에 도착했을 때 장비들의 상태가 평소와 달랐어요. 며칠 전부터 부품 공급에 차질이 생겼던 것이 결국 실험 실패로 이어진 겁니다. 실험이 실패하는 순간 실험장 내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연구원들이 서로의 눈치만 살폈어요.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과학자로서 객관적인 원인 분석을 시도했지만 상황은 이미 과학의 영역을 벗어나 있었어요. 실험 실패 소식이 상부에 보고되자마자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당일 오후 긴급 소집된 평가회의에서는 기술적 실패가 아닌 인위적 방해 행위 가능성이 거론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분위기였습니다.
회의실에서 저는 실패 원인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부품 노후화와 원자재 품질 저하가 주된 원인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제 설명은 변명으로 치부되었습니다. 한 간부는 혁명적 열의가 부족해서 실패했다고 단정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저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정치적으로는 사보타주 혐의를 받을 상황이 된 거였어요. 북한에서는 실패의 책임을 누군가에게 반드시 물어야 했고 저는 그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며칠 후 아내 미경이가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의료진들 사이에서 최동무 남편 문제로 곤란해졌다는 말이 돌고 있다는 거였어요. 병원 내에서도 저와 관련된 소문이 퍼지고 있었던 겁니다. 미경이의 표정에서 깊은 걱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아이들도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연이는 학교에서 친구들이 자신을 피한다고 말했어요. 소영이도 평소보다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아이들까지 영향을 받는 상황이 되자 저는 더욱 절망적이 되었어요. 그 무렵 연구소 내에서 제 입지는 급격히 약화되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도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만 간단히 나누고 지나갔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안전을 위해 저와 엮이기를 꺼려했던 거죠. 연구소 당비서는 저를 별도로 불러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실패 원인에 대한 자아비판서를 제출하라는 것이었어요. 그 자아비판서에서 제가 어떤 내용을 쓰느냐에 따라 제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20년간 조국을 위해 헌신해온 제가 하루아침에 반역자 취급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과학자로서의 양심과 체제가 요구하는 것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평소와 다른 차량이 멀리 서 있는 것이 보였어요. 혹시 감시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온몸을 감쌌어요. 아내와 함께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저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평양에서 추방될 수도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했어요.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가 저희를 짓눌렀습니다. 10월 7일 오전, 저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연구소 보위부에서 저를 호출했어요. 평소와 달리 공식적인 조사실로 불려간 것을 보니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조사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차가운 분위기가 저를 압도했어요. 조사관들은 저에게 실험 실패와 관련된 상세한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언제부터 실험 준비를 했는지, 누구와 상의했는지, 혹시 외부와 접촉한 적이 있는지 등등 질문이 끝이 없었어요. 저는 최대한 정확하고 솔직하게 대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조사관들의 질문 방향이 점점 이상해졌어요. 제가 과거에 중국 연구진과 진행했던 협력 프로젝트에 대해 자세히 묻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는 정부 공인하에 진행된 정당한 학술 교류였는데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것 같았어요. 특히 중국 과학자들과 주고받은 기술 자료에 대해 집요하게 캐물었습니다. 혹시 그 과정에서 우리 기술이 유출되었을 가능성은 없느냐는 거였어요. 저는 모든 절차가 정식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고 설명했지만 조사관들의 의심스러운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저는 함정에 빠진 기분이었어요. 어떤 대답을 해도 새로운 의혹으로 이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과학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연구 활동들이 모두 의심의 대상이 되고 있었어요. 오후에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 믿고 지내던 제 부하 연구원이 저를 고발했다는 거였어요. 그는 저를 서방 사상에 물든 기술자라고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함께 연구하며 신뢰를 쌓아왔다고 생각했던 동료의 배신이었어요.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지옥 같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20회 동안 함께 일해온 동료가 저를 등 뒤에서 칼로 찌른 것 같은 배신감이 몰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보위부에서 우리 집을 수색하고 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서랍들이 뒤져져 있었고 책장에 책들도 어지럽게 놓여 있었어요. 아내가 가지고 있던 외국 음악 CD까지 모두 압수해갔다고 했습니다. 미경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일어난 일을 설명해 주었어요. 오전에 보위부 요원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집을 뒤졌다는 거였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간 사이에 일어난 일이어서 다행이었지만 이웃들이 모두 지켜봤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의 표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태연이는 친구들이 자신을 피한다며 울먹였어요.
소영이도 선생님이 자신을 이상하게 본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까지 영향을 받는 상황이 되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최대한 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어요. 태연이는 생각보다 침착하게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미 학교에서 어른들의 대화를 통해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던 것 같아요. 소영이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지만 분위기만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미경이는 병원에서의 상황도 악화되고 있다고 했어요. 동료 의사들이 자신과의 접촉을 피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환자들까지도 다른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려고 한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미 저희 가족 전체가 체제의 감시와 의심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한 사람이 문제가 되면 가족 전체가 연좌제로 처벌받는 것이 북한의 현실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저희 부부는 앞으로의 대응 방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어요. 체제 안에서는 이미 저희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10월 8일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아침에 연구소에 출근하니 제 연구실 문에 봉인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출입금지라는 글귀와 함께 보이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20년간 제가 일해온 공간에 더 이상 들어갈 수 없게 된 거였어요. 연구소 동료들은 저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전염병 환자를 대하듯 피하는 모습이었어요. 복도에서 마주쳐도 고개를 돌리거나 다른 길로 피해갔습니다. 20년간 함께 연구하며 쌓은 인간관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점심시간에 평소 가까이 지내던 김 박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앞으로 며칠이 고비가 될 것 같다고.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의 걱정스러운 표정에서 상황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오후에는 연구소 당비서실로 호출되었습니다. 당비서는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최후 통첩을 전했어요. 이번 주 안에 자아비판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모든 연구 자료를 정리해서 인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아비판서 작성 지침을 받는 순간 저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제가 어떤 내용을 써야 하는지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서방 사상에 물들었음을 인정하고 혁명적 열의 부족을 반성하며 당과 수령에 대한 배신을 참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학자로서의 양심을 포기하고 거짓 자백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고수하다가 더 큰 처벌을 받을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어요. 그날 저녁 아내로부터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경이가 병원에서 인사과장을 만났는데 그가 조심스럽게 귀띔해준 이야기였어요. 곧 미경이의 의사 자격도 정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였습니다. 아이들의 상황도 악화되고 있었어요. 태연이는 학교에서 완전히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까지도 태연이를 차갑게 대한다고 했어요. 소영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런 차별을 겪어야 하는 아이들이 불쌍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며칠 전부터 우리 집 주변에 낯선 차량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감시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은 답답함이 몰려왔어요. 새벽에 미경이와 함께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대로 가면 저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파멸할 수도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했어요. 아이들의 미래는 완전히 막혀버릴 것이고 3대에 걸쳐 연좌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미경이는 제게 마지막 선택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예전에 중국에서 의료 연수를 받을 때 만났던 조선족 간호사가 생각난다는 거였습니다. 혹시 그 연결고리를 통해 다른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조차 위험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더 이상 체제 안에서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어요. 과학자로서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현재 상황에서는 극단적인 선택만이 가족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가족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걸어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20년간 헌신해온 조국을 등져야 한다는 죄책감은 있었지만 가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10월 9일 오전, 저는 위험을 무릅쓰고 과거의 인연을 떠올렸습니다. 2017년 중국과의 기술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만났던 조선족 간호사 리순희 씨가 생각났어요.
당시 미경이가 베이징 의과대학에서 3개월간 연수를 받을 때 알게 된 분이었습니다. 리순희 씨는 연변 출신으로 중국에서 오래 살았지만 조선말을 유창하게 구사했어요. 미경이와 금세 친해져서 연수 기간 내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중국 의료 시스템과 북한 의료진들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해주었던 분이었어요. 그때 리순희 씨가 해준 말이 기억났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했던 거예요. 물론 그때는 단순한 인사말 정도로 여겼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마지막 희망의 끈처럼 느껴졌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연락을 취할 것인가였어요. 북한에서 중국으로 직접 전화를 걸기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모든 국제전화는 감청되고 있었고 무엇보다 제가 감시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위험했어요. 그때 떠오른 것이 연구소에서 가끔 사용하던 비공식 연락망이었습니다. 중국과의 기술 교류를 위해 몇몇 연구원들이 은밀하게 사용하던 경로가 있었어요. 평소에는 연구 자료나 부품 조달 관련 연락을 위해 쓰였지만 개인적인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 저는 옛 동료인 박 연구원을 조심스럽게 접촉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중국과의 연락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저와 관련되는 것을 꺼려했지만 제가 간절히 부탁하자 마지못해 도움을 약속했습니다. 박 연구원의 도움으로 베이징에 있는 중개인을 통해 리순희 씨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어요. 물론 직접적인 내용은 담을 수 없었고 미경이의 안부를 묻는다는 식으로 우회적으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이틀 후인 10월 11일 놀랍게도 답장이 왔습니다. 리순희 씨는 미경이를 기억하고 있었고 현재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듯했어요. 메시지는 매우 조심스럽게 작성되어 있었지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경이와 함께 상황을 검토했습니다. 리순희 씨의 답장은 희망적이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어요. 무엇보다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태연이와 소영이에게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지도 고민이었어요. 12살인 태연이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8살인 소영이에게는 너무 무거운 이야기였습니다. 며칠 후 리순희 씨로부터 더 구체적인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중국 쪽에서 북한 주민들을 도와주는 네트워크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매우 위험한 일이고 성공 확률도 높지 않다는 경고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에는 충격적인 제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경비병들을 무력화시키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강력한 수면제를 사용해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게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방법이 정말 통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과학자로서 분석해보니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적절한 용량의 수면제를 음식이나 음료에 혼합하면 30분 내에 깊은 잠에 빠뜨릴 수 있었어요. 문제는 수면제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의료용 약품에 대한 통제가 매우 엄격했어요. 특히 수면제 같은 약물은 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미경이가 의사라는 점이 도움이 될 수 있었어요. 미경이는 병원에서 조심스럽게 수면제 확보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다행히 외래 환자 치료용으로 소량의 수면제를 처방받을 수 있었어요. 불면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가끔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며칠에 걸쳐 미경이는 조금씩 수면제를 모았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처방하면 의심받을 수 있어서 여러 번에 나누어 확보했어요. 매번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는 감수해야 할 위험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탈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사항들을 하나씩 검토했어요.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었습니다. 10월 13일, 드디어 리순희 씨로부터 구체적인 탈출 계획이 전달되었습니다. 10월 15일 당창건 기념일을 이용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날은 북한 전체가 축제 분위기에 빠져 경비가 상대적으로 느슨해진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계획은 상당히 정교했습니다. 압록강변의 특정 지점에서 경비병들에게 수면제가 든 음식을 제공하고 그들이 잠든 사이에 강을 건너는 것이었어요. 중국 쪽에서는 미리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저희를 맞이할 예정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면제의 정확한 용량 계산이었어요. 너무 적으면 효과가 없고 너무 많으면 생명에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화학 지식을 총동원해서 성인 남성 기준 적정 용량을 계산했어요. 미경이가 확보한 수면제는 총 12정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이 깊은 잠에 빠지려면 평소 복용량의 3배에서 4배 정도가 필요했어요. 경비병이 2명 정도일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수면제를 어떤 방식으로 섭취시킬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였어요. 직접 음료수에 타면 맛이나 냄새로 들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 방법을 검토한 결과 달콤한 빵에 가루 형태로 섞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 같았어요. 집에서 몰래 실험을 해봤습니다. 수면제를 곱게 갈아서 설탕과 섞은 후 빵 반죽에 넣어봤어요. 다행히 색깔이나 냄새에서 특별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맛도 단맛에 가려져서 거의 느낄 수 없었어요. 아이들에게는 특별한 여행을 간다고 말했습니다. 태연이는 어느 정도 상황을 눈치채고 있는 듯했지만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았어요. 소영이는 여행이라는 말에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가방 준비도 신중하게 해야 했어요. 너무 많은 짐을 싸면 의심받을 수 있었습니다. 각자 최소한의 의류와 개인 물품만 챙겼어요. 무엇보다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10월 14일 밤, 저희는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수면제가 든 빵과 보조 음료수, 비상용 현금, 간단한 의약품 등을 확인했어요. 손에서 땀이 나서 계속 손바닥을 바지에 문질렀습니다. 미경이는 아이들을 재우면서 내일 아침 일찍 떠날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아빠 일 때문에 잠시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였어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20년간 살아온 이 땅을 떠나게 된다는 생각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조국에 대한 애착과 가족에 대한 책임감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새벽 5시, 가족들이 모두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이었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저희는 집을 나섰습니다. 평생 살아온 집을 마지막으로 돌아보는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뒤돌아볼 시간은 없었습니다. 이미 선택을 했고 이제는 전진만이 있을 뿐이었어요. 압록강변으로 향하는 길에서 저희는 여러 번 검문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미리 준비한 이동 증명서가 있어서 큰 문제 없이 통과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매번 검문을 받을 때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오후 2시경, 드디어 목적지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압록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서 저희는 잠시 휴식을 취했어요. 강 건너편 중국 땅이 바로 눈앞에 보였습니다. 그곳이 저희가 향해야 할 새로운 희망의 땅이었어요. 10월 15일 오후 6시, 드디어 운명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당창건 기념일이라는 특별한 날, 경비병들도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축제 분위기 덕분에 경계심이 다소 누그러진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미리 정찰해둔 압록강변 초소로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초소에는 예상대로 2명의 경비병이 근무하고 있었어요. 하나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병사였고 다른 하나는 30대 중반 정도의 부사관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가방 안에는 수면제를 넣은 빵과 음료수가 들어있었어요. 이것이 저희 가족의 운명을 좌우할 결정적인 열쇠였습니다. 경비병들에게 인사를 건넨 후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당 창건일을 기념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했어요. 중국에서 들어온 좋은 빵과 음료수를 가져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에 경비병들은 약간 경계하는 듯했어요. 하지만 당 창건일이라는 특별한 날이었고 제가 정중하게 접근했기 때문에 곧 마음을 열었습니다. 특히 중국 제품이라는 말에 호기심을 보였어요. 젊은 병사가 먼저 빵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빵 포장지를 뜯고 냄새를 맡아봤어요. 다행히 수면제 냄새는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어요. 맛있다는 표현과 함께 젊은 병사는 빵을 계속 먹었습니다. 부사관도 음료수를 받아 마시기 시작했어요. 저는 겉으로는 평온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제발 아무 의심 없이 다 먹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5분 정도 지나자 젊은 병사가 하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부사관도 비슷한 증상을 보였습니다. 수면제가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20분 후, 2 경비병 모두 의자에 기대어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호흡을 확인해봤어요. 다행히 규칙적으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보였어요. 그 순간 저는 숨어있던 가족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미경이와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나타났어요. 태연이는 긴장한 표정이었고 소영이는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압록강까지는 약 200m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저희는 최대한 조용히 풀숲 사이로 이동했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했어요.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강에 도착하자 차가운 물냉이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10월 중순의 압록강 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저희는 미리 준비한 방수 가방에 짐을 넣고 강에 발을 담갔습니다. 물에 들어가는 순간 소영이가 작은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너무 차가웠던 거죠. 저는 급히 딸을 안아 들고 입을 막았습니다. 한 번의 소리라도 나면 모든 것이 끝장날 수 있었어요. 강의 깊이는 허리 정도까지 찼습니다. 성인인 저희는 걸어갈 수 있었지만 아이들에게는 너무 깊었어요. 태연이는 제가 업고 소영이는 미경이가 안고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강 중간쯤 갔을 때 갑자기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찰견이었어요. 이어서 엔진 소리와 함께 밝은 불빛이 수면을 훑으며 다가왔습니다. 순찰선이 나타난 거였어요. 저희는 급히 물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수초밭 사이에 엎드려 숨을 죽였어요. 순찰선의 서치라이트가 바로 저희 머리 위를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소영이가 차가운 물 때문에 기침을 할 뻔했지만 태연이가 재빨리 여동생의 입을 막았습니다. 12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이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모습에 감동했어요. 순찰선이 지나간 후 저희는 다시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중국 쪽 강변까지는 50m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거리가 가장 위험한 구간이었습니다. 마침내 중국 쪽 강변에 도착했을 때 온 가족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체온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어요. 하지만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드디어 자유의 땅에 발을 디뎠다는 것만으로도 감격스러웠습니다. 중국 강변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이순희 씨가 연결해준 조선족 브로커였습니다. 그는 말없이 손짓하며 저희를 폐가로 안내했어요. 그곳은 낡고 어두웠지만 저희에게는 천국 같은 안전한 은신처였습니다. 폐가에서 젖은 옷을 갈아입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저희는 잠시 안도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브로커는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에서 추적대가 곧 나설 것이라는 정보가 있다는 거였어요. 실제로 며칠 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희 탈출 소식이 김정은에게 직접 보고되었고 그는 억만금을 써서라도 저희를 잡아오라는 이로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었어요. 수면제를 이용한 탈출 방법이 북한 당국을 크게 충격에 빠뜨린 것 같았습니다. 북한 정찰총국과 중국 공안이 합동으로 대규모 수색작전을 펼쳤지만 저희는 이미 안전지대로 이동한 후였어요. 여러 은신처를 거쳐 한 달 만에 제3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태국을 거쳐 2021년 12월 드디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이 아닌 비공개 경로를 통해 입국했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분들이 저희를 맞이하며 이제부터는 안전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국에서의 3개월은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한국의 법과 제도, 금융 시스템, 의료 혜택, 교육 제도 등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특히 누구나 당연한 권리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아이들도 점차 적응해갔습니다. 태연이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관심을 보였고 소영이는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좋아했어요. 미경이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배우며 새로운 꿈을 키웠습니다. 저는 국정원과 여러 기관에서 북한의 핵 개발 실상에 대해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제가 가진 정보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에 중요한 근거가 되었어요. 또한 탈북민 지원 정책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한국과 미국의 연구기관, 정책 관계자들과 만나 북한 핵 기술의 수준과 한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매번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제 증언이 평화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보람을 느꼈어요. 2022년부터는 서울의 한 대학에서 평화적 원자력 이용에 대한 교육과 연구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파괴적 목적으로 사용했던 지식을 이제는 인류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이들도 각자의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태연이는 한국의 과학기술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소영이는 자유로운 환경에서 예술적 재능을 발휘하고 있어요. 미경이는 탈북민 의료 지원 활동에 참여하며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가족은 새로운 신분으로 평범하면서도 소중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보호하에 안전하게 지내고 있고 무엇보다 자유롭게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에요. 가끔 한강을 바라보며 과거를 돌이켜봅니다. 압록강의 차가운 물과는 전혀 다른 평화로운 강물을 보며 감사함을 느껴요. 수면제라는 작은 열쇠가 저희 가족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준 것입니다.
북한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그들도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저는 오늘도 평화로운 한국에서의 하루를 시작합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전한 증언이 국제사회를 움직였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작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고난과 용기, 가족의 결속, 그리고 자유를 향한 열망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깊이 울리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자유와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인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감동열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